안녕하십니까. 8기 이정수입니다. 제가 그 정비 사례 같은 것도 잘 못 올리고 발표도 잘 못하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를 하면은 한번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네,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거는 결국은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자가 돼야 돼요.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었나. 네, 그래서 부자들의 그 돈 버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재테크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고 따라 하면은 우리도 부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 자동차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 공부도 해서 또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식, 아들, 딸도 잘 살게 하려면은 아들, 딸들한테도 경제 공부를 많이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차는요, 이제 경제 용어를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1950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또 1950년도부터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점, 뭐가 다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데, 제가 없어요. 금리란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상승해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자를 조금 내도 되고, 또 기준금리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거래하는 그 금리를 기준금리를 하고요. 일반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자를 이만큼 더 마진을 붙여가지고 일반한테, 기업이나 일반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국채를 기준으로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어요. 그럼 시중은행은 어떻게 해요? 기업이라든가 개인한테 이렇게 대출을 해줘서 돈이 많이 풀리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이제 양적 완화고요. 인플레이션은 다 아시겠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근데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한 2% 정도. 그리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는 것.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경제 지난 한 50년 정도의 일본 경제를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1950년대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1950년대는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했잖아요. 미국하고 전쟁해서. 태평양 남쪽에 보면 솔로몬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네이버 검색에 보면 무슨 말라 무슨 섬이 있거든요. 그 섬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비행장에서 미군들이 일본 본토까지, 그때 기술이 일본 본토까지 와서 폭격하고 갈 정도의 기술밖에 안 됐어요. 연료를 가득 싣고 폭탄을 가득 싣고 본토를 폭격할, 일본 본토를 폭격할 정도의 비행기의 그 기술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섬에서 굉장히 전투가 많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 활주로 만드는 거를 미군이 그 활주로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일본, 그러니까 1945년 이제 전쟁 패망하기 전에 본토를 폭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네이팜탄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시 하나를 불바다를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일본이 패망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을 자유민주주의로 끌어들여야 위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던 전범 기업들, 미쓰비시라든가 도요라든가 이 자동 거기에서 군수물자를 다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쟁을 치렀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돼요? 경제가 확 살아난 거예요. 네, 50년대 도쿄 사진인데요. 그 동경 같은 경우도 그 미군이 흡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데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고층 빌딩이 좀 들어서 그렇죠. 네, 60년대는 일본이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연 8% 고도 성장하던 시기고요.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열려요. 그러니까 패망하고서 불구하고 20년 단계에서 열리는 거죠. 그리고 68년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G2,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렇게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픽. 70년대는 미국은 뭐 거대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를 발행하려면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걸 이제 금태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월남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닉슨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인플레이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는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70년대도 일본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30, 50 클럽이라고 있는데 30, 50 클럽에 제일 먼저 가입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30, 50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 연소, 그러니까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넘는 거. 일본은 92년도에 있죠. 미국이 97년도.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30, 50 클럽에 가입합니다. 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에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70년대, 80년대는요, 세계에서 소비 시장이 미국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
그리고 특히 반도체는 어디서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반도체 특허 발명한 데 미국이 반도체를 먼저 발명해냈어요. 그 특허를 개방해가지고 그 개방을 갖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반도체 가지고 특히 소니 하면은 그 뭐 조그만 포타블 TV도 있고 뭐 워커맨, 텔레비전 한 70년대, 80년대는요 정말 잘 사는 집은 다 소니 TV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80년대 중동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일제차가 한 8개, 9개 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 차들이 다 작은 차들은 다 일제차예요. 대형 차는 미제차고 뭐 벤츠 뭐 600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타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쇼핑을 가요. 이렇게 쇼핑을 가면은 전자제품이 다 일제예요. 하다못해 이제 시계를 사면은 그 카시오라는 시계가 있는데 그거 뭐 우리 돈으로 그 당시 80년대 5,000원이에요. 그 막 쓰다가 정비하면서 막 쓰다가 이렇게 망가지면 또 새로 샀고 그 전자 왕국 일본이라고 그랬죠. 일본이 그렇게 전자제품 잘 만들고 자동차 연비 좋게 미국 차는 크잖아요. 제가 사우디 있을 때 이제 임원들이 뭐 뷰기라고 있어요. 그냥 멋있게 생겼어요. 옛날 뷰. 예, 미국구라 그러죠. 뷰, 캐딜락. 근데 그 배기량이 5,000cc예요. 거기 기름값 싸니까 예, 그걸 타는데 일제차들은 그 당시에 2,000cc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뭐 연비 좋고 또 80년대 올시쿠 이렇게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제차가 그렇게 많이 팔릴 거예요. 일본 물건이.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자꾸 무역 적자 되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G5라고 그래서 그 재무장관 5 재무장관들이 미국 프라자텐에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미국의 무역을 많이 피해내고 있으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불러서 니들 엔화를 절상해라. 환율이 절상한다, 절하한다 하잖아요. 환율이 절상한다는 건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환율 가치가. 그러니까 1달러에 예를 들어서 뭐 100엔이다. 근데 그거를 절상하면 50엔으로 절하하면 뭐 150엔 든다. 그럼 1달러 가지고 물건을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건을 팔으면은 1달러를 받으면은 일본에서 바꾸면은 절하되면 150달러, 150엔이 되면은 회사는 좋은 거죠. 근데 절상돼 가지고 50엔이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환율 전쟁, 환율 다 자기 나라 환율을 높이려고 가치를 절하시키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여기 보면은 1년 후에 한 250, 60엔 하던 엔화가 1년 후에 그 절반으로 50% 절하됐어요. 절상됐어요. 절상됐는데도 무역 역조가 거의 조금 역조됐는데 해소되지 않자 미국에서 다시 또 일본하고 독일을 불러요. 독일을 불러가지고 이제 니네 우리 돈 많이 벌어갔으니까 내수를 부양시켜가지고 내수를 부양시켜서 우리 물건 사게 해라. 그게 87년 2월 루브르 합의라고 해요. 프랑스 루브르에서 일본하고 G7 재무장관들이 그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일본하고 독일한테 환율을 내수를 부양해가지고 우리 물건 많이 사게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죠. 독일은 좀 덜 했는데 일본은 여기에 적극 따랐어요. G5가 그때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87년 2월 달에 내수 부양 미국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어떻게 내수 부양했냐면 요새는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이자가 뭐 해서 0%야 그런 사람들 어렵다 그러잖아요. 금리를 쭉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벌어들인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부동산 대출을 서로 저 은행에서 2% 해줍니다. 금리를 한 6% 가던 걸 2%로 낮췄어요. 2% 해주겠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 내 1.9% 해줄게. 이렇게 은행들끼리 경쟁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빌딩이 1억짜리다. 1억짜리 집이다. 그럼 1억짜리 집에다 얼마 대출하냐면 1억 2천만 원을 해줘요. LTV라고 하죠. 120%. 그럼 그게 여기 보면은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1억 2천에 했던 게 한 2억 가고, 2억 갔던 게 3억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3억도 거기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못한 사람들은 빈곤층이 돼서 도시에서 쫓겨나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때 80년 하반기 그때 일본에서 국내에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도쿄를 일본 도쿄를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고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호텔이라든가 펀드의 60%가 일본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록펠러 센터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일본이 미국 부동산 쇼핑한다고. 얼마 전에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부동산 많이 사고 막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실제 이랬다고 그래요, 돈을. 그렇게 이제 일본이 돈이 넘쳐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내 사는 집이 1억짜리 샀는데 그게 갑자기 2억, 3억, 5억, 10억에 샀는데 그게 10억, 20억, 30억 해봐요. 소비가 많아지겠죠. 이 주식이 빨간 게 주식이잖아요. 1980년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6배가 올라요. 6배.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 투자하면은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르는 거야. 부동산도 보세요. 보니까 파란 거. 85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에 평균 3배 이상 올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겠어요? 도쿄. 네, 도쿄. 그런 데는 더 많이 오르죠. 이거는 시가총액 손익을 그래프로 만드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한 5, 6분 되는데 다 볼까요? 한번 보세요. 캐나다가 1등이네, 79년도. 그러니까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오죠. 80년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는 뭐 진짜 80년대니까 미국이 또 치고 올라와요. 이때 미국에서는 엑슨모빌이라든가 GE,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이제 15개, 우리나라 좀 더 있어야 올라와요. 85년부터 일본이 싹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고, 86년 되니까 막
막 올라가죠, 일본이. 한국이 이제 올라와요. 헬스체는 한국. 일본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일본이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내려가고. 그렇죠. 일본이 1900 이따 나오겠잖아요. 90년도까지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체하겠어요. 미아노 일기라는 나라가 놀고만한 나라래요. 나라가 되게 조그만 나라. 일기예요. 네.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되게 조그만 나라. 아니야, 지금 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냐 우리나라. 2000년대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남아공, 또 어디더라? 네. 거기가 좀 브라질 블록이에요. 중국이 치고 올라와. 중국이 이쪽으로 먼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야, 중국이 밑에 무식하게 치고 올라와요. 우리 또 내려가. 중국이 주식 시장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야, 오셨습니다. 2008년도 리먼 하더스. 중국이 올라가니까 홍콩도 같이 올라가죠. 다들 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신다죠, 대한민국. 너무 기억이 2018년도까지인데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가 11위가 됐어요. 11위.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는데요. 89년 하반기
하반기 그 일본에서 잘못한 게 그 아까처럼 부동산하고 주식이 갑자기 갑자기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일본이 그걸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3년 동안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한 3배, 4배, 도쿄 같은 데는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게 부동산하고 주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89년 하반기에 일본 중앙의 금리를 뭐 1년에 갑자기 뭐 1.5%, 2% 했던 걸 6%로 확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 받아서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또 90년 새해 시작될 때부터 주식값이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서 이자가 비싸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싹 쏟아져 버리니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은행들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보통 자산가치의 120%씩 계속 대출해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부실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자산가치가 갑자기 내릴 때는 이자 높은 거를 또 중앙은행은 어떻게 하면 이자를 낮춰서 이걸 연착륙 시키더라고요. 경착륙 연착륙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거는 일본은 우리는 경제가 호황이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거를 안 하고 일본 정부에서 뭐 도로 놓던가 다리를 놓던가 뭐 주택을 짓던가 그래가지고 건설 경기로 부양하려고 또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이 많아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집을 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겠죠. 일본까지는 이렇게 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브라담 송비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에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보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볕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보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저른 보아들은 무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보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병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보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죽으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얀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정입니다. 우리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비참하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45년 해방해가지고 좀 산업을 하니까 6.25가 터져가지고 미국에 의존해서 살던 시기예요.
1인당 소득이 67달러. 지금 우리가 3만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도 성장한다고. (1960년대는) 이제 사회 간접잡을 충족하고 그때 뭐를 했냐면은 정부 고속도로가 60년대 하반기에 착공되죠. 그래가지고 70년 완공됐을 거예요. 아마 2년 5개월 만에 뭐 425km, 425조, 1km당 1조 원씩, 억 원, 1억 원씩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0년대 하반기에 포항제철이 그때 이제 건설되기 시작해서 71년 동안 완공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 농업 국가에서 경공업을 많이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네, 70년대는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70년대 외적으로는 우리가 가발이라든가 뭐 이런 산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여드리고 또 내적으로는 그때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어요. 새마을운동이 70년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했죠.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때까지 했으니까요. 새마을운동이 이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돼가지고 뭐 아프리카 같은 데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8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도 3조 호황기였어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리고 이제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입성하는 시기고요. 그때 이제 80년대 5,000달러 우리나라 국민소득. 소지가 수출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대기업에 완전히 많이 지원을 해줬죠. 기아의 공보, 한국의 아이아파라 발전으로 공고해가지고 기아를 희생시켰다, 뭐 그런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보였었어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요, 1990년까지는요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라오케 같은 것도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좀 사업한다는 사람들은 뭐 할까 하면은 일본 가서 뭐 하는가 보고 그걸 갖다가 익혀서 사업하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뉴스에 보면은 뭐 이병철 회장님이 뭐 이번 연휴에는, 설 연휴에는 일본 도쿄 어디 가서 사업구상을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뉴스에서 들어본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넘어서 뭐 이건희 회장님 됐을 때 어디가 됐어요? 독일 가서 했죠. 명절 그런 휴가를 독일에서 보낸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어요? 독일에서 사장단 싹 불러가지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고, 뭐 그런 뉴스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90년 이후부터 일본이 외환위기 맞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른 길을 가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됐나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거 보면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산이 버블이 생길 때 금리를 인상해서 그 버블을 좀 거품을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 또 거품이 꺼질 때 금리를 적절하게 인하해가지고 그걸 이제 서서히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놔뒀다. 또 그때는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풀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양적 완화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풀지 않고 그 돈을 갖다가 뭐 건설 경기로 부양하려 했다. 차라리 건설 경기에 부양할 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지원해가지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일본이 그렇게 거품이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왜 디플레이션? 일본은 선진국이에요. 이 세계에서 자산 가치가 제일 특급 자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해야 돼. 그럼 최고 A급에다 투자해야 돼. 뭐에다 투자해야 될까요? 달러. 네? 달러 또 금 또 네, 오일. 근데요, 최고 특급 자산은요, 뭐라고 하냐면 미국 국채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 국채는 이자를 주잖아요. 달러 갖고 있으면 환율에 대한 한차익은 얻을 수 있지만 이자는 못 써요. 금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면은 달러 변동에 대한 뭐 환율 적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이자가 더 나오잖아요. 뭐 미국 국채가 지금 뭐 금리가 5% 나간다, 4.5% 뭐 이렇게 올려서 하잖아요. 이제 국채 금리. 네, 그거를 사서 갖고 있으면은 1년에 4.5% 나오니까 그 다음 안전자산이 뭐냐면요. 그 다음 안전자산이 달러.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로화, 뭐 금, 이런 게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해외 투자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한은행에서 일본의 금리가 낮잖아요. 우리나라 금리가 비싸고 높으니까 일본에 돈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출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엔화가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금리가 2%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금리가 두 자릿수였었어요. 두 자릿수. 1900, 2000년 이전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죠. 재산형정저축. 이자를 많이 줬거든요. 뭐 15% 이상 줬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저축만 하면은 매달 돈 벌어가지고 저축만 하면 돈 3년 후에 목돈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는 달러가 뭐 2% 3% 그러니까 2% 3% 달러를 갖다가 빌려다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고 사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했냐? 종금사라는 데서 했죠. 종금사를 나라에서 특별하게 종금사 허가를 내준 거예요. 대기업들한테 종금사 하나씩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싼 달러 가서 하다가 여기다 해서 설비 투자를 다 했는데 뭐 한부철강이라든가 했는데 갑자기 달러가 확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00원에 빌려서 1달러에 1,000원에 빌려가지고 투자를 싹 했는데 그게 한 1,500원, 2,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27년도에 맞죠.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금융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버블 붕괴 때 기업도 실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기업도. 그게 뭐냐면은 사무라이 문화라고 해요. 사무라이 문화.
사무라이 문화는 뭐냐면은 사무라이는 쇼군이라고 이제 주군하고 사무라이가 있죠. 주군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재벌 총수, 사무라이는 경영진.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가 뭐예요? 황제 경영을 하잖아요. 황제 경영을 하는데 일본은 그냥 명예회장으로 여기 뒷방 노인네로 앉아 있는 거예요. 경영은 누가 하냐?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주군은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다. 또 주군은 과감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그냥 다 잘 돌아가지만 위기 때 일본도 실패한 경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다 어떡합니까? 자식들한테 다 물려줬잖아요. 창업자 후손한테. 일본에서는 창업자 후손이 물려받질 못해요. 도요다 아키오 사장하다가 회장 됐는데 그분 하나만 유일하게 창업자 후손이에요. 그 기업을 창업하고서 그 사무라이들이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진들이 야, 내 아들한테 여기다 회사에다 해서 과장으로 뭐 부장으로 이사로 진급시켜가지고 후손해야 되겠다.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일본 기업 문화. 그래서 2000년도 초에는 1998년도인가요? 그때는 세계 20대 그 아까 주가 있잖아요. 주가 거기에 한 14개가 됐어요. 제 순위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들어있고 또 일본에서는 도요타 하나만 50위 안에 들어있어요. 시가총액 50위 안에. 이거는 이제 여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성장 속도 비교 영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1월에서 간에서 여기 한 10분 정도 되는데 다 볼까요? 뻥꾸질 먹었거든. 야. 뻥꾸질을 먹는 건 엄청 많겠다. 졸지 말고 보세요. 제가 잘 모르시는 세 분 선물을 드릴게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이런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시고요. 모르죠? 다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그 전차 타본 사람이 있어? 전차. 네? 서울시내 전차.
국민소득. 2018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러요. 구매력 환산이라 하면은 물가 상품률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실제 우리 부유인이 손에 쥐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 돌아가는데 거의 그냥 전설을 그런 것 같아 지금. 그건 뭐 불러있어? 90년대 일본의 발전상. 상당히 많네. 문제를 준다고. 저부터 나오기 아주 옛날에 말토끼야 시도 비가 돌는 기억 빠졌다. 일본은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네, 말씀해 일본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여기 숫자는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가 10월에 2010년도 2018년도에 우리나라 추월하는 게 2018년도. 일본은 몇 캔만이? 이게 테헤란도 같은데 이게 아유 공부 엄청 많이 하셨네요. 중국도. 공부 안 하네.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잖아요. 1990년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똑같이 따라 했는데 90년 이후 우리나라는 다른 길을 갔어요. 다른 길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세계화를 했잖아요. 그때 김우중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책도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뭐 저기 남아메리카 뭐 이랬는데 세계에 다 해가지고 자동차 팔고 무역하고 세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뭐가 발명됐어요? 인터넷이 활성화돼야 되고 디지털. 그러니까 2000년대 우리나라는 디지털화에 올라타가지고 디지털 선진국이 됐어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그 뉴스에서 들으셨죠? 가전에서는 어땠어요? 옛날에 저도 그 80년대 중동 가가지고 소니 워크맨 샀거든요. 소니 워크맨이 4억 개가 팔렸대요. 4억 개. 이런 식만 남아도 4억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팔려 소니 워크맨하고 그 당시 소니 TV가 정말 잘 사는 부잣집 가면 소니 TV 큰 게 있었어요. 근데 90년 이후 일본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니는 일본에서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디플레이션 생기니까. 근데 우리나라 LG나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고급화로 갔죠. 대형화, 고급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저는 그 미국 안 다녀왔지만 옛날에 다 소니가 이렇게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많이 썼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호텔 그런데 유럽 여행 가봐도 다 삼성 거예요. 아니면 LG 거예요. 그렇죠? 삼성 LG가 고급 TV, 뭐 냉장고, 뭐 가전은 다 쓰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류 문화. BTS가 빌보드 차트 그때 높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다는 게 또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저간다는 게 일본 문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뜨는 게 뭐예요? K-방산.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요, 군수물자 생산을 안 했어요. 독일 전차가 굉장히 비싼데, 주문을 해도, 미국 전차가 굉장히 비싼데, 주문을 해도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생산 시설이 없어. 우리나라 K방산, 지금 폴란드에 많이 수출했잖아요. 자주포, 이런 거. 또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힘입어서 뭐예요? 라면이니, 뭐, 그 초코파이니, 또 우리나라 연속곡 이런 거. 정말 수출 많이 되잖아요. 그것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된다. 경기에 침체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거는 일본하고 자체가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DNA 자체가 틀려요. 일본은 이 1900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디플레이션, 경제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하지만 일본에는 강소기업이 많죠.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게 뭐 7600 RPM 하잖아요. 거기에 베아림이 납품하는 게 일본 회사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게 뭐 있을까요? 노벨상. 그러니까 장인정신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하면 일본을 앞으로 앞선다. 그렇게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12분짜리 영상을 보고서 그 다음에 선물 드리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아주 누구가 진행하는 큰 문제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 우려합니다만 오히려 망명조사로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잃어버릴 거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가장 실현적인 경우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기간은 피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나온 최근의 저작들을 보시면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겁니다. 주한 다이아몬드라는 잡지인데요. 일본 침몰이라고 쓰여있죠. 북유층마저도 일본을 그리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은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GDP의 256% 정도입니다. 일개월은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상황까지도 일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일본 정부신문사는 싸구려 일본, 엔화가 약세이고 해외 통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인재들이 해외에 팔려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금은 싸고 해외 임금이 더 비싸니까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또 인재 유출의 현상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노구지교수라는 저명한 학자가 일본이 선진국으로부터 올라가는 날이라는 그런 책을 또 얼마 전에 내놓으셨고요.
게이치라고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경영 컨설턴트. 이분은 일본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 일본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버드 교수가 자펜 에즈 넘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간에 4차례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일본 경제를 뒤흔들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버블의 발생과 동기입니다. 주식이 15배 올랐고 부동산이 15배에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받은 경제의 두 번째 충격이 온 것이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실업률도 5%까지 뛰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소위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2008년에 세 번째 경제 충격이 옵니다. 미국에 리만 브러스사 위기가 발생하고 유럽에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속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5.4%라는 전후 최대의 경제 하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면서 자민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하는 정권 교체까지 일어날 정도로 충격이 심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까지 경험하면서 안 되겠다 자민당을 다시 선택해서 일본을 구원해보자라고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 충격이 온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었고 그 회복도 우리보다 더뎌서 소위 잃어버린 30년. 이 동경대학의 유명한 요시미 시미야라는 교수님이 실패와 쇼크의 30년이었다 규정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2015년에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의 실질 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인당 소득, 실질 소득이라고 해서 물가 수준을 다 감안한 그런 소득인데 이거는 2018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연봉 소득은 이 노구치 교수에 의하면 2022년 올해 잘하면 역전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소득 지표 이외에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디지털의 무게이 퍼져나갔을 때 신속하게 올라갔다.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이런 어떤 선순환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외부로 방역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역으로 통제를 하고 코로나로 숫자로 집계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디지털 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청을 만들어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 실제 속에도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 우려합니다만 오히려 망명교사라고 삼는 그런 소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버블이 정치가들의 지나친 친미 또 관료가 경제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또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판단 때문에 이런 버블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부동산 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가상자산 문제, 버블의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버블을 생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지더라도 일본처럼 경착륙을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버블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경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다음에 찾아올 경기 침체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다, 경제 위기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은 어떻게든 물건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지금 부실수령을 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또 시력의 위험이 때문에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수요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위 인플레이션의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만 이 악순환에 빠져든 게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이 속에서 정책당국은 끊임없이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와 같은 교과서에 오는 크약 처방하면서 정확적인 돈을 걷고없습니다만 결국은 국가 부채만 1.5원을 남기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때라든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너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디어들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치면 기업들도 진짜 경제가 어려운 것 같다. 투자를 고용을 줄여야 되고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 또 일본 가게조차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잃어버릴 거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고 자기 실현적인 결과를 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 비관은 피해. 일본은 성장 경제가 끝나면은 성숙 경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죠. 어릴 때는 키가 쑥쑥쑥 크더라도 청년 정도 되면은 별로 안 크지 않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고성장기가 있으면은 저성장기가 있고 안정성장기가 있고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2% 전에 안정적인 성장을 조용히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국가가 하나가 이탈리아고 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집단적인 비관론 속에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다고 전 국민이 믿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도 고도 성장이 있고 저성장입니다만 이 저성장이 결코 몰락을 이야기하는 전조가 아닙니다. 2%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 성장해도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선진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속에 2% 성장만 하더라도 부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30년쯤 지나면요, 일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단기를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순환과 가계의 선순환을 머물러 돌아가도록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들도 혁신을 일으키고 그 혁신을 통해서 혁신 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다음 혁신을 위한 새로운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육성을 했었거든요. 경제가 좋았던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재미 수상 시절이나 아베 수상 시절에 그때를 되돌아보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기업의 선순환만 가겠지 가계의 선순환이 함께 맞물려 같이 돌린다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베노믹스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0.23% 정도밖에 못하고 지금 엔화 양세와 같은 아베노믹스의 성구서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고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가계 사이드도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줄어들고 자기 역량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니까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2% 전에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위 소니 세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서 소니 워크맨을 사는 게 또 결혼할 때는 혼수 통 1호로 소니 TV를 사는 이게 이제 꿈이었던 세대가 저희 소니 세대인 거죠. 추격하기 위해서 일본을 열심히 배우고 그 추격에 성공한 세대로서의 자부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다만 원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 대한 부러움을 가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들은 연합세대. 태어날 때부터 일본의 대등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런 세대가 연합세대거든요.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2년차의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우리가 만든 TV를 가지고 한류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또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투자와 기업과 관계 이런 건 다 무형의 자산들이고 높은 1인당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공유자산과 자본까지도 강요하면서 미래를 위한 그런 세계. 그래서 저의 마지막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돈을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죠. 우리나라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우리나라가 정말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이 됐고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예요.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1950년대 아르헨티나가 세계 경제권 10위였었다 그래요. 우리 최빈국일 때.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뭐 금리가 40%, 아니 인플레이션이 40%. 터키 같은 데도 굉장히 크잖아요. 터키도 작년에 뭐 금리가 24% 막 기준금리가. 그럼 실질금리는 30% 넘어간다고요. 또 터키 환율 같은 경우 뭐 1년 만에 그러니까 천 원 하던 환율이 3,000원으로 가니까 뭐 3분의 1 토막 난 거죠, 환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요. 그러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예, 대한민국은 저렴하고요. 또 이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능력, 여러분도 돈을 잘 버는 능력은 다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돈을 잘 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기 뭐 우리 김재영 사장님 같은 경우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봐요. 제 어렸을 때 정말 우린 가난했지만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 다 서울로 유학시켜서 다 보내고 그 자식들을 다 이렇게 떠받쳐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 집 다 망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아까 버는 능력, 그 다음에 굴리는 능력, 그 다음에 지키는 능력. 또 한 가지 뭐 있을까요? 돈을 쓰는 능력이 있어요. 네 가지를 하고 이게 이제 스노폭스라고 김송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건데요. 그 김송 회장님이 어느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체인점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그 체인점이 전국 세계에 뭐 1,400개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돈이 몇 억씩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돈을 잘 벌어서 부자 되시라고 또 경제 공부를 좀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선물을 책을 3권을 준비했는데요. 제일 멀리서 오신 대전에서 오신 분 나오세요. 박수 한번 가야지. 그 맞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예. 또 저기 청주에서 오신 분. 청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청주에서 오신 분. 사진 좀 하나 찍어줘. 저루야. 예쁜 좀 하나 찍어주라니까. 네. 다음 분. 또 다음 분은요. 이게 이제 돈의 속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오래 읽어봤는데 요거 뭐 며칠 만에 읽어봤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읽고 이 스노폭스라고 김성호 회장님이 쓴 책이고 그분의 유튜브 강의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엔지니어 클럽에서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수고를 제일 많이 해준 사람한테 내가 주고 싶어요. 우리 철우 씨 이름 아시죠? 와. 잠깐만요. 네, 많이 먹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 앞으로 좀 앞으로 멀리 가야 돼. 하나, 둘, 셋.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 됩시다. 여러분. 한탕구는 언제까지 예측하나요? 네? 한탕구는 언제까지 예측하나요?